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조하면 발생학적으로 볼 때 보통 고려 중엽에서 시작을 해서 고려 말에 정형을 확립한 형태를 확립한 그런 문학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의 문학 중에서 가장 생명이 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지금도 시조는 시조 시인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우리 어떤 국민적인 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면으로 볼 때 3장, 6구, 45자 내외다. 들어봤죠? 자, 이거는 보통 평시조에 해당이 되겠죠? 평시조. 평시조의 형식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3, 4조나 혹은 4, 4조다. 그 다음에 사음보로 거의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은 뭐다? 평시조에 해당이 되겠죠? 평시조. 그런가 하면 이런 평시조들이 플러스에서 이어진 게 뭐겠어요? 연시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평시조하고 조금 다르게 형태가 초장, 중장, 종장에서 중장이나 종장이 길어지는 것, 이런 것이 사설시조에 해당이 되는데 내용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평시조는 보통 양반들이 쓰기 때문에 내용이 우국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이나 혹은 충절, 임금에 대한 충성과 절개를 그린 것들이 많죠. 혹은 효심,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많은데, 반면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인간 본연의 모습들, 사설시조는 어떤 것이다? 주로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연정이라든가 연정, 그 다음에 또 주로 평민이 쓰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에 대한 풍자, 항상 양반들이 못마땅하죠. 또 해학적입니다. 해학이라는 거는 재밌다는 거죠. 웃기게 쓴다. 거침없는 표현이 많아서 때로는 양반들이 이렇게 많이 숨기고 감추는 거에 비해서 사설시조는 좀 더 직설적이고 숨기지 않고 노골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많이 이렇게 확 다른 어떤 내용을 띠고 있는데, 또 주로 보면은 사설시조에서는 그 쓴 계층들이 천민이나 노비가 많지만은 여성 중에 기녀들이 또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조는 우리나라 문학 중에 참 생명이 가장 긴 문학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공부할 부분을 보시면 지금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6가지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작품을 읽어보시면 눈맞아 휘어진 대랄 뉘라셔 굽다텅고, 굽을리면 눈 속에 풀을 쏘냐, 굽을 저리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가작품은 충절에 관한 겁니다. 충절이 다른 말로 하면 절개인데, 충성과 절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은 거죠. 누구에 대한 절개일까? 당연히 어떤 그 임금이나 나라에 대한 거겠죠. 이거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담은 그런 작품이 되겠어요. 원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때 시대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해당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절에는 지금 고려가 막 기울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기울어져 가는 고려, 기우는 고려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나는 고려의 어떤 그런 소속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인 격변기에는 많은 작품이 나왔는데 지금 이 글은 고려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눈이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던가, 대나무 굽힐 절개라면 눈 속에 어찌 푸르겠는가. 이 말은 대나무가 정말 굽힐 절개라면, 꺾어질 절개라면 눈 속에서도 어떻게 푸를 수 있겠느냐. 즉 그 말은 절대로 나는 절개를 꺾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대나무에다가 감정이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세안고절이라는 거는 대나무의 절개입니다. 세안고절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대나무의 절개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도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는 절개를 가진 것은 너, 즉 대나무뿐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 작품은 이제 충절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나 작품을 보십시다. 나 작품.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좋은 감이 보아도 보이나다. 소반에 놓인 붉은 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유자 아니라도 품엄즉도 하다마난 비록 유자가 아니라도 유자는 사람 이름이에요. 품어갈 마음이 있지만은 품어가 반길이 없을새 글로 서로 하노라. 품어가도 반가워해 주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를 서러워함이라. 자, 이건 당연히 효심이죠. 효도. 다른 말로 하면 사친가라고 그럽니다. 사친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이것은 박인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쓴 거예요. 송강 정철과 함께 가사문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유명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그 조흥시가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랑 연결되어 있는데 조흥시가 유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귤고사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고사가 있어요. 그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그 유명한 효자였어요, 유자가. 그래서 그 유자가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품은 어떤 그 감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가봤자 부모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효도의 대표적인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다작품. 철령 높은 봉을 쉬어넘난 저 구루마. 철령 높은 봉우리를 단숨에 넘지 못하고 쉬었다가 넘는 저 구루마. 고신원루랄 비삼아 뛰었다가. 외로운 신하의 눈물을 고신원루라고 표현했고, 외로운 신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시적 화자고요. 외로운 신하의 눈물을 비를 삼아서 비 대신으로 띄어가지고 가서 이 말이고요.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따리. 님은 누구다? 임금님. 연군이네요. 연군. 임금님에 대한 마음. 임금님. 자, 이거는 이제 이항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여기서 구름에다가 자기 마음을 이입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감정이입. 구름이 넘지 못할 곳이 있을까요? 구름은 어떤 장애물도 다 그냥 뚫고 가잖아. 구름은 그냥 투명하게 다 뚫고 가는데 오죽하면 그 봉우리를 넘지 못한다는 거야. 구름마저도. 자기 자신을 말을 하고요. 자, 고신원루, 외로운 신하의 눈물. 님이 계신, 임금님이 계신 깊은 대궐 안에 뿌려본들 어떠리. 대신에 비를 삼아서 못 넘으니까 대신 머물면서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머물다가 아예 그냥 비가 돼서 임금님이 계신 데다가 쫙 뿌리고 싶다. 왜? 자기 자신을 알리겠다 이 말이죠. 자기 외로운 마음을, 슬픈 마음, 원통한 마음을 임금님한테 알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항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는 유배를 가서 지금 쓰는 말이다. 쓰는 시다. 유배 옛날에 많이 갔죠. 유명한 학자들이던 간신배들이 막 모함해서 가면은 거기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이것도 그런 지금 상태에 놓여 있고요. 연군 지정은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 작품을 읽어봅시다. 라 작품. 자, 라는 뭘까요? 주제가 삿갓에 되롱이 입고 새우 중에 홈에 매고 머리에 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입고 가랑비 내리는 가운데 호미를 메고 산전을 흠미다가 녹음에 누워시니 산속에 밭을 매다가 나무 그늘 아래 누웠더니 누가 그렇단 얘기? 자기 자신이.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목동이 소와 염소를 몰고 와 울음소리에 잠든 나를 깨우는도다. 자, 여기는 지금 배경이 어딜까? 일단 전원이겠죠. 전원.
전원. 해서 이거는 그 시골에서의 어떤 한가롭게 자연을 즐기는 모습. 전원 한정가라고 그러죠. 전원 한정가라고 하는 거는 한가롭고 평화로운 전원에서의 모습을 읊은 건데요. 지금 김굉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무오사화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 무오사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띠리리 하고 귀양 갔겠죠. 귀양 가서 그 어떤 자신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다 그냥 자연을 벗삼아서 그 시름을 덜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한가롭고 평화로운 전원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작품 보세요. 마작품. 누가 썼어요? 많이 본 이름인데 황진이. 황진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녀죠, 기녀. 기녀인데 기녀하면은 옛날에 천민에 해당이 돼요. 천민에 해당이 되는데도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또 시인으로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다냐. 아,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럽구나.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난 제 구타여. 자, 누가 있으라 했더면 굳이 갔겠느냐마는 누구를 말할까? 님이. 주체는 누구다? 님. 내가 간다는 게 아니라 님이. 내가 가지 마세요 하면은 구태여 갔을까? 이 말이에요. 제 구타여. 이거는 왜 내가 굳이 왜 내가 굳이 보내고 그리난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보내놓고서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구나. 자, 여자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인간적인 마음을, 여성으로서의 그리움을,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작품은 연정가라고 그래요. 연정. 남녀 간의 사랑을 읊은 노래다 해서 연정가. 자, 황진이는 서경덕의 그 애인으로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서경덕한테 하는 노래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작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작품을 보세요. 가나다라 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 지은이가 누구다? 미상. 누군지 몰라요. 개를 11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개를 10마리가 넘게 기르지만 이 개처럼 얄미운 놈이 있을까? 미호님 오면한 꼬리를 회회치며 띠락나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미호님이 오면 꼬리를 회회치면서 뛰어 올랐다 내리뛰었다 반겨 맞이하고, 고호님 오면한 뒷발을 버동버동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자, 이거는 사랑하는 님이 오면, 고호님은 사랑하는 님, 뒷발을 버둥거리며 물러섰다가 나아갔다가 캉캉 짖어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이시랴. 쉰밥이 그릇그릇 아무리 많이 남을지라도 너 먹일 줄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이거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일단 시의 화자가 누굴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성일 것이다. 어떻게 할까요? 딱 보니까 님 하고 고은님, 미운님 이런 말들이 남자가 썼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볼 때는 이때가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뭐가 나왔다? 사설시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가 사설시조잖아요. 사설시조는 지금 내용상으로 볼 때 어떤 연군 지정이라든가 무슨 효심 이런 거보다는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을 읊었죠. 지금 여기도 굳이 얘기하면 연정가로 볼 수 있어요. 연정가. 조금 전에 황진이가 읊은 것 같은 연정가인데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다. 해학적이죠. 상당히 재밌게 표현했죠. 해학적이고 풍자적이진 않아요. 풍자라는 거는 어떤 사회 현상이나 양반들의 세계라든가 그런 걸 비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해학적이죠. 어떤 그 개한테 화풀이하는 지금 그런 형상이니까 시의 화자가 개를 놓고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주제는 임금이 아니라 임에 대한 연모애정, 연정인데 대신 개라고 하는 대상물을 놓고 화풀이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사설시조는 어떤 특징이 있다? 사설시조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사설시조가 그때 당시에 사회상을 반영을 하고 있어. 사회상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세태를 풍자하기도 하겠죠. 세태풍자. 세태를 풍자하면서 은근히 비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양반이 아닌 주로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 진솔한 감정 하면 꾸밈 없으니까 대체로 돌려서 말하는 우회적인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죠. 직설적. 자, 이런 특징을 띠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시를 각자 다른 그런 주제를 지닌 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니까 평시조하고 사설시조 중에 어느 쪽이 더 수준이 높아 보여요? 아무래도 좀 고상하고 깊이가 있어 보이는 거는 평시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사설시조는 좀 질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의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부터 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마와 바는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마는 여류시조죠. 여성이 쓴 거고, 또 바는 사설시조인데 결국은 둘 다 평민이 쓴 거죠. 양반이 아닌. 그 다음에 우리말의 묘미다 해서 옛날에 양반들은 주로 한자어를 쓰는 게 당연시 여겼는데 오히려 이렇게 평민이나 천민들이 우리말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제 2번.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1번입니다. 가에서는 눈을 인격화하여 예찬하는 태도가 아니라 여기서의 눈은 부정적인 세력, 오히려 빨리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부정적인 세력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다의 밑줄 친 천령 높은 봉과 의미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자,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인데, 천령 높은 봉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장애물이 되겠죠? 어떤 앞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 자, 다 여기서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산이라고 하는 그 시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산을 여기서 장애물로 표현한 걸 찾아라, 이 말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몇 번일까? 그렇죠. 2번이죠. 삭주 구성은 산 너머 먼 6천리, 가끔 꿈에는 4-5천리, 가다 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해서, 자, 갈 수 없는 곳, 갈 수 없는 삭주 구성이라고 하는 곳을 산을 넘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특히 산에 산을 넘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산 넘어 산이다. 장애물을 말하겠죠. 장애물. 자, 그래서 그렇게 숨어있는 의미를 여러분도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보기 1은 라의 시대적 배경이다. 라의 화자 가와 보기 2에 화자 나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어떤 가정을 뒀어. 그러면 이런 문제는 보기에 맞춰서 본문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보기 1을 보세요. 보기 1. 자, 무오사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오사화. 성종 때 김종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역사적인 개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무오사화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보기 2를 보시면 조 위에 만분가라는 작품의 한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여기서는 어떤 화자가 나와 있을까? 제목에서 느껴지죠. 너무나 많은 분을 품었다, 이런 게 느껴지죠.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작품 자체가 자신의 억울한 심정. 그런데 억울한 심정을 알아줄 사람을 지금 어디 가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어디 울며 갈까? 아무나 이내 뜻 알이 곧 있으면 백세 교유 만세 상감하리라.
즉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제발 알아줄 사람이 어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나눈다. 가하고 보기 이에 나하고 어떻게 될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 몇 번일까요? 보기 중에 자, 4번이 되겠죠. 내 하늘 위를 날아가는 새처럼 산과 돌처럼 들처럼 말없이 자연에 묻혀 살아간다면 세상사에 대한 제 뜻도 자연히 잊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4번에서 말하는 거는 포기와 체념이잖아요. 포기와 체념. 그게 아니라 지금 보기 이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 자기 심정을 알아줄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보십시다. 마와 바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마의 화자하고 바의 화자 뭘까요? 답은 4번. 자신을 자책한다. 자기를 책망하는 걸 자책이라고 그러죠? 혼내는 거 자기를 에이 이런 하고 혼내는 거고 바는 타인에게 전가한다. 다 네 탓이다 이렇게 나가죠? 타인이 아니라 강아지죠. 개한테 지금 전가를 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수능에 또 나올 만한 필수 시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없죠. 특별히 없고 이것은 그 청구 영언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자, 맨 처음을 따서 그냥 간밤에 우던 여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간밤에 우던 여흘 슬피 울어 지내여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스르 흐르고저 나도 울어 내리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흐르는 물에다가 감정을 이입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울물이 흐르는 소리에. 물이 흐르는 소리에다가 감정을, 누구의 감정일까? 당연히 시의 화자의 감정을 이입을 했는데 어떤 감정일까? 울면서 흐른다 라고 표현을 했죠. 울면서 흐른다. 자, 그래서 나도 역시 운다, 같이 울면서 보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슬러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난밤에 울며 흐르던 여울 슬프게도 울면서 흘러가도다. 이제야 생각하니 이미 울어 보내는 소리로다. 뭐를? 그 슬픈 물소리가 이미 임금님이죠. 이미 나에게 슬퍼서 이렇게 보내는 소리다. 울면서. 저 물이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구나. 나도 울면서 가리라. 아시겠죠? 임금님이 단종이라는 임금이 옛날에 어떻게 됐을까?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단종이 폐위되었던 왕이죠. 역사적 사건에 연루되어서 폐위되었던 왕인데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단종이 폐위된 그 사건을 그 단종이 슬피 우는 그 소리처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물이 운다라고 하는 건 누가 우는다는 얘기냐면 결국 이 왕이 단종이 운다. 울면서 나에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원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거꾸로 나도 내가 울면서 왕한테 가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썼을 때는 그 단종이라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법을 썼죠. 일단 그 물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인법이야. 의인법이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리라 해서 영탄법이죠. 내리라, 뭐뭐 하리라 감탄하는 거 영탄법. 임금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단종이라 왕이 강원도 영월에 유배를 가 있었거든요. 그때 따라가서 유배지 가까이에서 쓴 시조랍니다, 이게. 그래서 단종에 대해서 그 슬픈 마음을 읊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작품을 보세요. 그 다음 작품. 간밤에 부던 바람에 유응부 작품입니다. 간밤에 부던 바람에 눈설이 치단 말가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닐러 무슨 하리오. 자, 초장을 보면은 간밤에 불던 바람 때문에 모진 바람에 눈설이 치단 말가는 눈과 서리까지 몰아쳤단 말인가. 이걸 뭐라 그래요? 나쁜 일이 겹치는 거잖아. 설상가상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초장은 과거형입니다. 과거.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 이렇게 됐다. 이랬었다라는 얘기고,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 낙낙장송이 다 쓰러져 가고 있구나. 자, 이거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낙낙장송은 정말 소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조가 굳고 어떤 고결한 인품을 가진 인재들을 말해요. 낙낙장송은 비유한 거죠. 인재. 지조가 있고 고결한, 지조 있고 고결한 인재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낙낙장송에다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기울어 간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종장을 보면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닐러 무삼하리오. 무슨하리오. 못다 핀 꽃. 자, 하물며 피지도 못한 꽃이야 말해서 무엇하리오. 못다 핀 꽃 한 송이. 정의의 청년 학도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파릇파릇. 앞으로의 미래가 이렇게 되겠지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도 이제 이렇게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못다 핀 꽃이 누구다? 못다 핀 꽃은 정의의 학도들. 앞으로 열심히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 뭐 잘 될 일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어둡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자, 시의 화자는 지금 보니까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무인이었죠. 문인이 아니라 무인이었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적인 성격을 띤 시를 결국 썼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 시에서는 지금 풍자적인 성격이 드러나 있죠. 풍자라는 거는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풍자라는 자체가 이렇게 비꼰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읊으면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성격을 띠고 있죠. 자, 무삼하리오 이거는 영탄법이고요. 못다 핀 꽃이라든가 낙낙장송은 은유법이죠. 낙낙장송, 못다 핀 꽃, 상징성을 띤 은유입니다. 그래서 풍자도 들어가 있고 은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탄도 들어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시의 화자의 태도는 앞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죠. 탄식하고 있고 우국지정을 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두 개의 작품을 공부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초장, 중장, 종장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랬죠. 초장, 중장, 종장.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미래는 과거와 현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래가 암담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어떤 결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됐어. 이 과거에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가상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비관적이죠.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간적인 구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시는 시간적인 구성이 잘 드러나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결국은 나라에 대한 걱정이겠죠. 우국충정. 자, 이렇게 이때 당시에 어지러운 정치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읊은 시다.
그래서 뒤에 이 작자가 단종의 또 보기를 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죽임을 당한 이제 그런 어떤 비참한 역사를 띠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시조를 쭉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시조를 공부를 했는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시조는 무수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주제에 따른 분류를 해서 공부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고전 작품들 더 많이 다룰 건데 꼭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그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갈 것들 그 시사 용어, 논술을 대비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성어, 속담, 주요 어휘까지 빠뜨리지 마시고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즘 신경향, 그 여러 가지 산문시들이 유행하고 있고 옛날하고 좀 달라지고 있는 경향인데 그 경향에 맞추어서 최근에 나온 시들을 분석하면서 또 문제풀이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모두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